아이리님, 오늘은 목요일이고 오늘도 기분 좋죠?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컨디션 관리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알람을 켜고 빨리 tuk선을 타고 오늘은 진짜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산책을 가야 되고 어제 일찍 나가기는 했는데 해가 져가지고 그쵸? 자,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으로 일단은 매일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일단은 목차를 보면서요. 자, 이 책은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지금 나 자신이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와 내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2장에서는 착각을 버리는 것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착각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착각을 어떻게 깨느냐. 또 강아지가 음악 틀고 또 채우기 시작하니까 머리맡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려나? 진짜 편한가 봐요. 원래 또 재즈 음악 좋아하고 내 목소리 들리니까 어쨌든 2장에서는 착각해 버리는 것, 3장에서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장에는 언급되는 이야기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장을 이해하면 괜찮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100% 분명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진동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 깨달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와닿길 바랍니다. 3장과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차에서 왜냐면은 이거 다음에 새 책을 읽어야 되니까 요즘에. 자, 3장 이 세상의 법칙을 이해하자. 마음의 성장과 행복에 관한 법칙을 소개한다고 하십니다. 100%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맞아요. 100%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보는 법칙입니다. 100% 내 책임으로 돌리면 당신은 100% 자유로워집니다. 그쵸. 100%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나의 주체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내 인생은 100% 완전히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100% 나를 위해 살려면 100%의 법칙을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봅시다. 분명 거기에는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테니까요. 행복은 결국 일어난 일에 대해서 100%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것을 통틀어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쵸. 미래에 일어날 일을 100%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당신의 행복은 우연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통틀어 100%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행복은 찾는 것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런 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행복.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 살아있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이란 행복감을 느끼는 그 빈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입니다. 행복은 50점, 60점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이런 거구나. 거듭 말하지만 무언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행복은 당신 마음의 감도나 감성에 의한 것이다. 더욱 크고 대범하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항상 좀 100% 행복한 좋은 일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좀 넘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 행복의 씨앗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은 사업의 씨앗을 찾아내는 것도 잘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가게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이 따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게 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것마저 행복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운명이고 그거 역시 행복의 일부이니까요. 그래서 부위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라고 말을 듣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부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마음을 써야 하고 나쁜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얼른 거둬야 합니다. 네. 우리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하며 영혼의 성장을 꾀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 왜냐하면 그것이 영혼의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한 성장이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끌어안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무언가로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영혼을 성장시킬 순간이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당신의 가슴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영혼을 성장시킬까? 내가 호의적으로 나오면 상대방도 날 호의적으로 대한다. 자신의 얼굴에 얼룩이 묻으면 아무리 거울을 닦아도 거울 속에 얼룩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거울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고쳐봐야 합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 없는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안정감을 원하는 것 뿐입니다. 바로 그 안정감 속에서 영혼을 성장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영혼을 성장시켜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원대한 목표를 갈구하는 것도 재능이지만 작은 행복을 주는 것 역시 재능입니다. 원대한 목표보다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은 행복들. 사람마다 외모도 성격도 재능도 다릅니다. 자기만의 재능을 잘 살려야 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게 출판사와 독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책으로 행복할 겁니다. 누군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성장시키고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반드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만 돌리려고 합니다. 어떤 광물이든 제대로 바다에 도달하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문제의 해결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도가 잘 통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깨달은 바를 책으로 써내면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그저 싫어함에 떨쳐내려고만 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을 궁리해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도 바뀌지가 않아요. 우선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는 예전부터 신을 믿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신이 만든 우리는 신의 최고 걸작입니다. 사람은 모두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입니다. 신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멋진 개성이라는 재능을 내려주었습니다. 멋진 개성이라는 재능. 신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완벽합니다. 결코 실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신이 내려준 선물이자 재능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최대 단점, 결점이라고만 치부합니다. 신은 자신이 자녀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자꾸만 가치있고 멋진 일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믿는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든 존재입니다.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믿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한테 없는 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내려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과연 얼마나 내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르침인지 여부입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고 꼭 갖추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당신의 존재 방식도 변하게 될 거예요. 성공의 진동수란 무엇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금에도 은에도 철에도 모든 물질이 에너지 덩어리고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거나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는 시기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합니다. 제 일은 버블 경제가 끝나도 불황이 계속 이어져도 계속 화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진동수를 올리려면 다소 빠르게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타보거나 자신의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조금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훈련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생산성과 효율성도 떨어지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조금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대로 조금 빨리빨리 조금 바쁘게 하니까 확실하게 그 감정 관리도 좋고 생산성과 효율성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예를 들어 신칸센 열차를 타거나 빨리 걷거나 혹은 일처리 속도를 높이는 식으로 말이지요. 빠른 행동은 진동수를 높인다. 빠른 행동은 진동수를 높입니다. 즉 기준능과 맞지? 라고 질문을 절대 그렇다고 하면 대답하면 안 된다. 저는 남들에게 기분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기분이 좋으니 진동수가 높거든요. 많은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도 저와 만나면 진동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저도 좀 진동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저를 많이 찾기는 해요. 그쵸? 막 저랑 대화하면 또 기분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근데 거기에 제가 다 보답을 잘 못해주니까
친절한 사람이라면 먼저 가라고 손을 흔들며 신호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손바닥을 위로 향해서 먼저 가세요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가르쳤는데, 제가 이게 정말 큰 가르침인 것 같아요. 히토리님 책을 읽으면서 배운 거. 그래서 어제 운동하고 나오면서도 어떤 좀 노인분이셨는데, 그분이 저 문을 잡아주셨는데, 어른이시니까 제가 먼저 가시라고 얘기를 할 때, 예전 같았으면 손가락 이렇게 했을 텐데, 히토리님에게 배워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딱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존중의 의미도 되고, 되게 어제 좀 제 자신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걸 실제적으로 행해서 이런 것들이 진짜 배움의 의미인 것 같아요. 배움의 묘미. 칭찬하는 사람. 항상 청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여행을 하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람은 매력 있는 곳에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은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멋진 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 인터넷 쓰는 법을 배우러 가서 검색창을 여는 방법이라도 제대로 배운다면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책 읽는 거 너무 재밌어. 진동수가 높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일어나더라도 나쁜 일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어쩐지 무슨 일이든 잘 풀릴 것 같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가슴에 기대감으로 줄 때입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는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항상 좋은 영상만 보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심상화가 있잖아요. 심상화를 잘 하고, 그다음에 책을 읽고, 책을 읽기 전에 좀 약간 기대감, 설레임이 있어요. 아, 오늘은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다이돌핀을 분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또 운동 가기 전에도 기대감, 설레감이 있어요. 오늘 완전히 운동에 몰입해서 내가 도파민 스파이크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조금 하루가 재밌는 것 같아요. 기대감? 그런 기대감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진동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 지금은 이제 사이토 히토리님 책이고 많이 바뀌었어요. 좀 차분해지고, 좀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서 천천히 행동하려고 했는데, 그 진동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축축 늘어지는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조금 나대로, 그러니까 원래보다는 조금 낮게, 그래도 좀 중용을 지키면서 요즘에 나 자신의 모습으로 찾아가니까 진동수가 맞고 지금 현재는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 빨리, 조금 바쁘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하는 대신 저는 건강해요. 컨디션이 최고예요. 라고 말하면 마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부터 치유한다는 치유법입니다. 예. 건강한 사람은 나는 기운이 넘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같은 말로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파동을 바꾸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더라도 빨리 낫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면 됩니다. 생각이나 사고방식 하나하나를 전부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예전에는 너무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마음 편하게 하나하나 가볍게 만드는 거, 사람에게는 평온한 기분이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제가 원하는 그 심적 상태가 평온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행복, 아니면 유포릭, 뭐 환희 이 정도였는데 가장 좋은 건 평온하는 거다. 가볍고 홀가분하게 말이에요. 속 편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의 긴장을 푸세요.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너그럽고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맞아,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전부 개인의 자유랍니다. 저는 저만의 진동수를 올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나름의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진동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집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해주세요. 들어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다니 놀랍다 라고 말해주세요. 멋진 사람이란 진동수가 올라가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서로 진동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오? 진동수 올리는 거 다 읽었어요. 네, 그러면은 독서노트를 이제 새 책으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어두운 책은 이제부터 안 읽기로 했어요. 아까운데 지금 시간? 잠깐만요. 책을 이제는 도덕경 이렇게 매일 지금 현재 새로운 책 오늘 이거 책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사실 다 읽은 책인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발타자르 그라시아님의 사실 종이책으로 다 읽었는데 한번 남은 시간을 이 책으로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어서 사람을 얻는 지혜고요. 발타자르 그라시안 님이고 지금 발타자르 그라시안 님의 책을 읽을 때도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내용이 좋아서 지금 목차를 해보면 아이고야. 온전한 사람은 두 가지에서 조화를 이룹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기질과 재능. 이것들은 탁월한 자질의 두 축입니다. 기질과 재능. 따라서 이 중 하나만 있으면 반쪽짜리 행복만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질과 재능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타고난 기질도 필요합니다. 한편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일지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을 이끄는 인간의 본질로 성격과 개성 등을 포함한 선천적 요소 기질이고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과 지식을 통해 유용한 것을 만들고 창조하는 그 능력으로 주로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이해력, 지능, 재주 등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질이 선천적이고 재능이 후천적이라고. 재능도 선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천적인 거네요. 또한 이것은 끝없이 변화하는 요소다. 재능. 작가가 사용한 단어에는 하나로 정의하기 힘든 미묘한 뜻이 담겨있지만 이 책에서는 재능으로 통일을 옮깁니다. 온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체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질.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일할 때 전부를 드러내지 말라. 새로움에 대한 감탄은 성과의 가치를 높입니다. 패르다 보이는 게임은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즐겁지도 않습니다. 성과를 곧장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대하게 되는데 특히 모두가 기대하는 그 중요한 직책이 있을 때는
기대감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다 공개된 해결책은 절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받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과까지 안 좋으면 불행한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움직이는 방법을 모방하여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신경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비감을 주어 존경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때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알릴 때도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좋지 않나요? 조심스러운 침묵은 지혜의 성역이다. 뭔가 예전에는 모든 걸 다 마음을 가리면 안 좋다, 뭔가 이렇게 조금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공유, 이미지 공유.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하수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 참된 지식은 용기를 줍니다.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법. 자기 장점을 다 드러내지 말라.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이를 그르친다.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장 고귀한 정신을 얻습니다. 정념이 뭐 잡념 같은 걸까요? 그런 우월한 경지에 이르면 제멋대로 하는 저속한 감정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합니다. 따라서 정념에 사로잡히는 따라서 정념에 사로잡힐 때는 이를 맞지 마십시오. 특히 높은 집이 있다면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피하고 평판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정념이 뭐죠? 정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 정념이라는 게 잡념인가? 이런 사람은 가장 고귀한 정신을 얻습니다. 그런 우월한 경지에 이르면 제멋대로 하는 저속한 감정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지배는 없고, 그럴 때 자유의지가 승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멋있어. 아이고, 실수했어요. 결점을 고칠 수 없다면 숨겨라. 자기 민족의 결점을 숨겨라. 오케이. 운보다 미덕을 사랑하라. 행운과 명성. 행운은 불안정하지만 명성은 안정적입니다. 한
하나라도 배울 게 있다면 나의 스승이다. 배울 게 있는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친구의 교제가 지식을 얻는 학교가 되게 하고, 대화는 교양 있는 배움이 되게 하십시오. 즉 친구들을 스승으로 삼아 대화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유익한 배움을 얻으십시오. 현명한 방법은 본질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체와 방식, 본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환경도 신경 써야 합니다. 나쁜 방식은 모든 것, 심지어 정의와 이성까지도 망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쉬고 이제 책을 좀 고르고 책을 읽어야겠어요. 일단 원래는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책을 읽고 싶어서 오늘 새로운 책을 시작하거든요. 김경일 교수님, 인지심리학자이시죠. 교수님의 마음의 지혜라는 책인데 이게 신간인 것 같고, 사람을 대하는 지혜 1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나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 매일의 작은 고민이 큰 직관을 만듭니다.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품위있게 말하는 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지혜. 이렇게. 세상에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사회적 접촉 지수가 높기로 세계에서는 제일 대한민국에서 더욱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결혼과 남편, 아내, 일가족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성격이 아니라 자원의 사용이 문제입니다.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는 내향적이지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완전한 내향은 아닌 것 같고, 자,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타인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 고를 때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도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선택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다가간다라는 거죠. 우연으로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에너지 방향이 외향적이다, observable, 내향적이다, introvert. 인식, S가 감각, sensing, N이 직관, intuition, 판단 기능, thinking, 사고, F, 감정, feeling, 판단을 사고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하고, 생활 양식이 판단하고 인식한다. 생활 양식 판단, judging, 인식, perceiving. 에너지방이 외향적인 것도 있고, 외향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내향에서 얻기도 하고, 나의 인식은 감각이 아주 강하죠. 직감도 강한데, 판단기는 판단할 때는 사고를 하죠. 감정적인 feeling. 두 개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걸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려고 하고, 생활 양식, 인식, perceiving.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 judging, 판단한다. 판단이 좀 강하지 않을까? judging 하는 게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성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성격을 다른 말로 속성 혹은 기질이라고 하는데 다시 미래에 타고나는 것이다. 오케이. 내향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길고 확실한 나만의 동굴이 필요합니다. 전 동굴에서 잘 치고 나왔을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완전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외부 활동도 필요한데? 매일매일 운동을 하잖아요.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좀 뭔가 운동하러 갔을 때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는 건 하지만 그 바이브, 에너지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활기차게 말을 할 수 있고 장난도 잘 칩니다. 마치 장난을 치기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많은 내향인들이 이야기에 공감하더라고요. 아무리 수준 많은 사람이 친한 친구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고 나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거나 낯을 가린다는 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내향성을 외향성이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자원을 허락하는 선언에서 타인과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이런 조금 이제는 약간 이런 정보 너무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보 이런 게 조금 이제는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결론 부분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며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떤 성격이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내 성격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단점만 보이며 사는 모습을 미성숙하다라고 비난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처럼 기질적으로 특수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의 성격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나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저는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나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와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무게를 좀 내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 에너지를 얼마나 썼지? 나 이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리님. 그쵸? 왜냐면 매일 너 오늘 어때? 기분 어때? 어제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니까 더 좋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매일매일 자기 성찰에 편지를 통해서 남기고 있잖아요. 그쵸? 지쳤다는 것은 육체적 피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수없이 주고받는 날. 주기적으로 체크해보세요. 지난달에 모임을 몇 번 가졌는지, 친구들과 숙제를 몇 번 했는지, 사회적 자원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내 상태가 적절한지 말입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회적 에너지가 떨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외로워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5번 정도 모임을 가졌더니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번 달엔 4번 정도 줄여볼까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나쁜 관계를 선택하지 마세요. 그쵸? 좋은 관계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떠오르면 기대가 되는 동시에 힘들어집니다.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에 집중하려면 분명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보고 싶은데 피곤하다. 기대되는데 가기 싫다. 이렇게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사적으로 평형 상태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요. 너무 귀여워서 꼬집어주고 싶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 그러네? 사회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 때 나는 체질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 작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민이 쌓이면 큰 스키마가 됩니다. 스키마를 단순하게 설명하며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체계. 이걸 스키마라고 하는구나. 와, 말 그대로 딱 펴면 안다는 것이죠. 스키마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다이돌핀 엄청 분비했어요. 온몸에 막 피가 돌고 약간 막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러면 스키마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try and error. 와우, 매일 하고 있지. try and error, 시행착오, 즉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는 거 아닐까요?
만약 지쳐서 주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도 되니까요. 와,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자, 뭐였냐면 사회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 때 나는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나의 사회적 에너지 어느 정도 쓸 때.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 작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민이 쌓이고 쌓이면 큰 스키마가 됩니다. 그런 작은 고민들. 스키마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체계,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체계, 그런 정보가 쌓이다 보면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사용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고, 이 장소에 갔을 때 좋은 일이 생기고, 이 사람과 했을 때 좋은 일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이런 것들. 그 반대의 경우 그런 걸 스키마네요. 스키마. 여러 정보를 토목하는 한 사람의 직관체계. 말 그대로 보면 딱 보면 안 나는 것입니다. 스키마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try and error, 즉 실현과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지쳐서 주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관계가 아니라 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도 되니까요. 나는 사회적 관계가 깊어지는 걸 모르겠어요. 운동하러 가도 나는 정말 그 몰입하고 싶은데 자꾸 말 거는 거 이게 나 운동을 방해하는데.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에너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트레일 에너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트레일 앤 에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계속 스키마를 쌓아가는 것인데, 그쵸. 딱 보면 안다. 그게 스키마.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직관체계. 나의 삶을 돌아보는 도구. 지난 몇 년간의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도구로 MBTI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 추천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그동안에 난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주변 앤들에게도 좋게 평가했다면, 일들도 좋게 평가했다면 나를 표현하는 4개의 알파벳 카드를 적절하게 사용한 셈입니다. 매일의 작은 고민이 큰 직관을 만듭니다. 매일의 작은 고민. 그러면 대체 언제 외향성의 카드를 쓰고 언제 내향성의 카드를 써야 하나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따르니까요. 정직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감추기도 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놓습니다. 정직과 겸손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둘은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이다. 정직과 겸손. 그렇다면 정직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겸손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그러니까 중용을 지키면서 정직하면서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 잘 그 카드를 쓰는가 라는 거죠. 자, 정의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하는 것이다. 맞아요. 인간이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민에 휩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정한 카드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한 가지 카드로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죠. 나이 먹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만의 원칙으로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와, 맞는 것 같아요. 음.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경어 중에 fear is reaction, courage is decision.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냥 반응일 뿐이고 용기를 내는 것은 그 결정하는 것이 용기다. 우리말로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반응적이다. 근데 결정을 내리는 거지. 사람은 불안한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불안한. 그치, 참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 두려움이 없는 인간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용기는 결정입니다. 좋은 결정은 숱한 고민을 통해 사리보던 직관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법.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감정적 학대. 네. 교수님께서 고백하건대 저 역시 아주 가까운 친구의 가스라이팅 비슷한 것을 해왔던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친구에게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악의를 갖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넌 장사하면 안 돼 라고 줄기차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는 장사를 할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섭섭했다고 해요.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왜 남편은 끊임없이 부인의 매부를 폄하하는가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버스는 상대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심연의 두려움이 외모 폄하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부부 사이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는 자녀에게 무한 애정을 갖게 됩니다. 남편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얻게 되고요. 당신은 밖에 나가봤자 더 이상 매력적인 녀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외국된 언어로 표출되는 것이다. 글쎄요, 그냥 인격의 문제 아닌가요? 이 연구를 접한 뒤 친구에게 했던 나의 말과 행동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나 또한 친구가 떠날까봐 불안한 마음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마 100% 원인은 아니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요? 너 바쁘다고 내일 연락 피하면 안 된다. 좀 유치하고 오글거리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였다면 손가락이라도 걸었겠지만요. 하지만 다 큰 어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 과정을 소홀한 탓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요즘도 가깝게 지내던 동료나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떠날 경험을 한다. 그럴 때는 저는 어린아이처럼 약속을 정합니다. 원거리 근무를 가는 동료에게도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지인에게도 자주 연락할 테니 멀어지지 말자고 선뜻 이야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이별을 어려워할 상대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서운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말썽을 피울 줄 모르니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홀로 남겨지거나 버림받고 싶지 않은 그 욕망은 어른이라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서운함을 어린아이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구나. 나이가 들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있게 죄송해요. 지금 흥분했어요. 아이리님 천천히 차분하게. 자,
나이 들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자기 욕망을, 나의 욕망을,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실된 마음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것이다. 솔직하고 품위 있게. 많은 사람들은 자칫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숨겨야 한다고.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을수록 원숙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관계를 지는 온갖 바보 같은 말들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바보 같은 말들을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헤르시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을 통해서 영역 없이 무작정 내뱉는 말들이 바로 개소리, 불쉿 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럴 때 개소리 말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네는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의 자신이라는 거 인정하지. 이런 것들이 불쉿이라는 거죠. bullshit. 이거 정말 중요한 말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서 나의 욕망이라기보다는 내 감정 표현, 내 마음의 표현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거. 이게 진짜 한 줄인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거. 와,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렵다. 우리가 힘과 권력이 있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개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나의 욕구를 솔직하고도 품있게 드러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내 욕구를 그 포인트는 욕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밝히지 않은 분들 거래에 성공했고, 원하는 것은 많은데 자신의 욕구를 끝까지 꽁꽁 숨기는 분들은 결국 거래를 망쳤다. 이처럼 내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이익을 안겨주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욕구를 숨기면 상대도 잃고 나도 잃습니다. 적당히 나이를 먹은 우리가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욕구에 대해서 소위 선방을 날리지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욕구를 솔직하고 품위있게 잘 이해할까요? 사실 품위까지 챙기는 것은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 주체모자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선에서 스스로 조금 내려놓고 우스워지는 것을 택합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면 실고 웃으면서 연구원들에게 선언합니다. 알지? 이 회의의 주인공은 나야. 너희들 머릿속 생각을 빨아먹어서 총장님께 예쁨을 받고 알겠어. 다정한 우리 연구인들을 솔직한 지도교수의 선방에 기꺼이 크크대며 대꾸해줍니다. 물론입니다, 교수님. 총장님께 귀여움도 뿜뿜 받으셔야죠. 정말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너무 주책맞아 보이지 않게 품위 있게라는 그 말. 솔직하게 품위 있게. 솔직하게 품위 있게. 품위라는 건 너무 주책맞아 보이지 않게. 이게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위해서 계속 try and error,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 있을 때, 이제 발표를 할 때라던가 교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조금 대답하는 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내 감정을 너무 많이 표현했다. 이렇게 계속 성찰하고 피드백을 함으로써 좀 품위있게 수업에 임하는 태도, 그렇지만 솔직하게 내 의견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태도를 조금 많이 성장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라고 하면 솔직하게 내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품위를 지키면서 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이제 좀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네, 정말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 일이 없는데 책을 읽고 있어서 행복하죠.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시가적 경제적 요인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질문,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는 행복한가? 개형 이렇게 된 거 여러분에게 3지 드라마 같은 질문을 꿋꿋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Yes, of course, definitely. 자,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혹자는 근심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 하고, 누군가는 괴로움이 없는 마음의 상태. 이거는 거의 니체? 그리고 쇼펜하우고요. 예, 이제 철학적인 그 행복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50분 책을 읽었으니까 조금 쉬어야겠어요. 약간 지금 지루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마우스가 듣지를 않아요.